KBS 1라디오 본격 시사 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치열했던 제20대 대선, 새벽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개표 과정을 거쳐서 결국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초 박빙이었습니다. 이제 경기는 끝났습니다. 자, 기쁘고 승리감을 느낀 국민도 계실 것이고요. 또 아쉽고 분한 국민도 계실 것입니다. 모두 국민입니다.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번 대선은 우리 공동체에 큰 숙제를 남겼는데요. 이제부터 쉽지 않은 화해, 치유, 협치의 길을 내서 통합으로 가야 합니다. 양 후보, 양당 모두 통합정부, 공동정부를 얘기했었는데요. 이긴 쪽은 이긴 쪽대로 거의 절반의 국민에게 비토를 당한 셈이고요. 진 쪽은 또 그대로 절반의 반대를 극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이제 정치가 갈랐던 우리를 다시 합쳐주십시오. 덧셈의 정치를 해주십시오. 이긴 자는 겸손하고 또 진 자는 깨끗하게 승복을 했는데요. 끝까지 유지해 주십시오. 그래야 모두 이기는 것이고 국민 모두가 이깁니다. 지금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날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 자, 윤석열 후보의 당선 이후 고무된 분위기와 인수위, 내각 등 향후 정계 개편 이야기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나눠봅니다. 이어서 20대 대선 결과 특집 준비되어 있으니까 귀 기울여 주시고요. 자,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인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자,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해봅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좀 주무셨습니까? 다른 모든 분들처럼 저희도 네. 새벽의 전사들이어가지고 지금 낯설지 않은 풍경이네요. 어제부터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 이틀째 상황. 예. 네, 무박 2일 방송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 자, 결국 새벽 늦게 윤석열 후보가 당선인이 됐습니다. 네. 메시지는 오직 국민 뜻을 따르겠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한번 지난밤의 상황, 오늘 새벽 상황 박 기자님이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어제 이 당선 확실로 이렇게 좀 뜨니까 네. 뜬 다음에 윤석열 이 당선인이 국회 도서관 찾았습니다. 거기 당 개표 상황실이 있어서요. 네네. 거기서 세레모니를 하고 옆에 안철수 대표와 함께 또 이렇게 옆에 권영세 본부장 등등과 함께 네네. 만세를 부르면서 한 얘기가 위대한 국민의 승리다. 국민 통합이 최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경쟁자였던 이재명 또 심상정 두 후보를 향해서 감사드린다. 또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우리 모두 함께 큰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싶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경쟁은 일단 끝났다. 이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해 힘을 합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다음에 오늘 오전에 이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첫 당선인 일정을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다시 또 국회를 찾았습니다. 여기서 대국민 기자회견 열었는데요. 키워드가 한 4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겠어요. 네. 공정과 상식, 또 국민통합, 협치, 소통 이걸 얘기했는데 이 나라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고 국민을 편가르지 않는 통합에 정치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또 야당과 협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소야대 의회 구도의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야당과 협치를 해야 그런 국정을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강조하는 모습이었고, 또 한 가지가 국민과의 소통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정 현안을 놓고 국민들과 진솔하게 소통을 하겠다. 또 참모디에 숨지 않고 정부의 잘못을 솔직하게 좀 고백하겠다라고 했고, 언론과도 자주 만나겠다. 그래서 특히 이제 소통 부분을 강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네. 자, 사실은
유세 후반에는 이게 뭐 전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정말 거센 말들이 나오고 오가고 했는데요. 네. 자, 결국 이제 끝났고 협치, 통합, 소통 이제 이런 키워드들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큰 틀에서는 협치 통합 이런 메시지들을 굉장히 좀 강조를 했는데 당선인의 이제 오늘 그 기자회견 발언 내용들을 보면 정책 방향은 어떻게 갈 것인가를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키워드들도 몇 개 있었습니다. 네. 일단은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어떠한 세력과 이념도 멀리하고 국민의 상식에 기반하여 국정을 운영하겠다라고 네. 하는 거는 이제 문재인 정부하고는 어느 정도 이제 이념적 기반을 좀 달리하는 토대 위에 정책적 기반을 쌓겠다는 걸로 보이고요. 이제 외교 정책과 관련해서는 한미동맹 강화를 당연히 이제 강조를 하면서 한중 관계에 있어서 균형을 잡겠다는 표현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도 중국이 할 말은 하겠다는 기조를 윤석열 후보가 유지를 해왔는데 그 네. 기조의 연장으로 보이고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보인 걸로 봐서는 기존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역사 문제로 갈등을 일본과 많이 해왔던 거에 비해서는 좀 다른 방향성을 가져가겠다라는 정도로 보여지는 그러니까 크게는 두 가지 방향에서 문재인 정부의 차별점이 엿보이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래요. 자, 대미, 대중, 대일, 대북 관계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하지만 이제 도발에 대해서는 또 네. 엄정하게 대응을 하겠다. 자, 그래요. 지난밤 뭐 거의 지금 청취자분들도 많이 못 주무셔서 약간은 몽롱하고 멍하실 것 같아요. 네. 이거 지금 역대 대선 사상 가장 초박빙으로 승패가 갈린 경우일 텐데 0.73%포인트. 자, 박 기자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표 중반까지는 이재명 후보가 좀 우세한 흐름 보였어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투표함이 먼저 개봉이 되느냐, 네. 먼저 어떤 표가 먼저 집계가 되느냐 이게 좀 다른데 이 중반까지 한 개표율 51%까지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다가 네.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이제 역전했습니다. 자정이 지나서 좁아지더니 크로스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계속 이제 격차를 벌리다가 한 26만, 27만, 뭐 25만 이 차이가 계속 좀 유지가 됐어요. 예. 결국 이렇게 쭉 가면서 0.73%포인트 이 표차로 초박빙 이 선거가 됐는데요. 네. 표차가 24만 7,077표입니다. 정말 딱 붙어있는 선거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 개표율이 95% 넘어설 때까지 당선이 확정되지 못하는 네. 그런 상황이라서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밖으로 못 나오는 상황. 자택에서 계속 새벽까지 대기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37%로 80만 3천여 표를 얻었는데요. 어쨌든 이 양 진영이 또 결집을 했다. 결집을 해서 뭐 대전을 펼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네. 그만큼 양쪽 진영이 서로의 후보를 지지하는 이런 게 강하기 때문에 오늘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가 국민 통합 또 소통, 협치 네. 이걸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입니다. 큰 숙제죠. 자, 이게 네. 누가 언제 치고 올라가서 이기든 누가 지든 전혀 이상하지 않은 예측이 잘 안 되는. 예, 그 2시간의 그런- 팽팽한 평행선 그렇습니다. 1%포인트 이내에서 자, 이 결과, 과정 우리 임 작가님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이제 KBS가 야심차게 준비한 그 프로그램이죠. 이제 디시즌 K에 네네. 따르면 저 늦어도 한 오후 10시경이면 유력 후보를 가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디시즌 K가 최종 결정을 유력 후보에게 띄운 거는 새벽 2시 30분이었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제가 그걸 목격을 하면서 이제 방송가에 사실상 패전병들만 남았다. 출구조서만 이겼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예측이 굉장히 어려운 개표 그 현황이 이어지면서 나중에 가면은 이 지켜보시는 시청자들 유권자분들도 거의 실시간으로 그 선관위의 투개표 시스템에 들어가셔가지고 네. 어느 새로고치. 지역이 뭐 이제 본인이 지지하는 진영에 따라서 우리한테 표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을 것 같은 투표함을 찾아서 이제 헤매는 네네. 그런 풍경이 벌어졌을 정도로 굉장히 좀 치열한 접전 양상이었고요. 구도를 전체적으로 보자면 오늘 아침에 이제 보도되는 아침 신문들의 이 한반도 남한 반쪽의 색깔로 네네. 구분된 걸 보면
동서로 좀 명확하게 지도의 색깔로 그렇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을 표시하죠. 갈려 있는 걸로 이제 좀 볼 수가 있었는데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몰표를 받았고 전남 전북 광주 호남 지역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몰표를 받고 네. 서울 경기는 각각 한쪽씩 이제 나눠 가지는 양상으로 이제 나왔다라는 게 그야말로 박빙 선거라는 양상을 오늘 지도를 통해서 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도로 나온 거 보면 박 기자님 어디가 캐스팅 보트였던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수도권 수도권 표심을 누가 잡느냐 이게 좀 중요해 보였는데 물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 4.7 재보선 때 서울시장 선거 때 그때는 18%포인트 차이가 났거든요. 그거보다는 많이 줄였습니다. 5%포인트 네. 격차 줄였지만 그게 막판까지 계속 그 격차가 유지가 되면서 그 표수가 그대로 전국 이 득표율로 보면 그대로 온 거거든요, 사실. 네. 그러니까 서울 민심을 잡지 못한 것. 그리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좀 많이 치고 나갈 수 있는 경기도 지역. 여기서 5%포인트 정도만 좀 앞서는 거기서 멈춘 게 좀 아쉽지 않았나. 거기서 좀 갈렸다. 그리고 그래요. 인천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이재명 후보가 좀 많이 못 이겼다. 이런 부분이 많이 커 못 보였습니다. 이겼다. 그러니까 간신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1%포인트도 안 되는 이 표 차이는 수도권에서 조금 더 따라갔으면 그렇죠. 경기에서 그렇습니다. 조금 더 예. 격차를 벌렸으면 이게 전혀 불가능한 수치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래요. 그 표차가 24만여 표차.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수도권을 좀 더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정책, 특히 뭐 부동산 민심이나 여러 가지 개발 같은 그런 공약도 미리 좀 일찍 내놔서 충분히 민심이 거기에 좀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좀 부족했다. 그리고 정치개혁 이슈도 너무 좀 늦게 얘기한 거 아니냐. 수도권 표심이 그런데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좀 늦었다. 그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 누가 이기고 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간을 쭉 따라 흘러가는 그래프를 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분석들이 아침에 나오더라고요. 네. 자, 구도로 이기고 내용으로는 졌다. 이게 제가 뽑은 제목인데 네. 이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이번 승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이제 따져보면 당선자 입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는 결국 이제 구도 싸움이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24만여 표 차이로 승리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원동력은 결국 정권 교체론이었던 셈이고요. 그 정권 교체론을 이재명 후보는 넘어서지 못했다는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 여론조사들 선거운동 기간까지 포함한 여론조사에서 지속적으로 정권 교체론은 과반을 넘어왔었고요. 네. 잘 나올 때는 12월 같은 경우 65% 가까이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랬었던 여론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윤석열 후보가 그 여론을 충분히 다 받아 앉지는 못했다. 예. 그 얘기는 그래서 제가 구도로 이기고 내용으로는 졌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원하는 유권자층의 어떤 요구 그게 단순히 그냥 정권을 민주당 정권에서 국민의힘 정권 혹은 야권의 정권으로 뒤집어 보자는 요청이 아니었고 네. 문재인 정권한테 아쉬웠던 점들 민주당 정부에 아쉬웠던 점들을 다음 정부에서 좀 바꿔달라 채워달라 혹은 새로운 시대 정신을 좀 제시해달라 이런 것이었을 텐데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윤석열 후보나 이준석 대표로 표상되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보여줬던 게 거기에 충분히 미치지 못했다는 결론에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을 충분히 반성해야 지금 이제 정확하게 반반으로 갈린 여론 지형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국정을 원활하게 꾸려나갈 수 있는 이제 표지를 만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결과였습니다. 자, 구도로는 이겼는데 안 그래도 이제 구도는 야당의 편이다. 네. 여당은 이제 인물론으로 승부를 걸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유세 기간 동안에도요. 자, 바로 전직 검찰총장의 또 장외 영선 조금 특이한 이력의 정치 신인 대통령 당선인이 탄생을 한 건데 네. 박 기자님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까 정권 심판론, 정권 교체 말씀하셨지만 그런 구도도 있지만 또 새로운 인물에 대한 갈구도 있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로 홍준표가 아닌 유승민이 아닌 윤석열 당선인 선택했다. 네. 이게 좀 의미가 크거든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니 윤석열 당선인이 정치를 안 해본 사람인데 되겠어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사실은. 홍준표, 유승민 정치 잘해보고 뭔가 중도 쪽에 좀 소구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필요하지 않냐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선택을 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성공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국민의힘에서도 새로운 인물을 좀 갈구했었고 그게 윤석열 후보의 정치인 변신으로 갔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대선 도전에서 한 지 8개월 만에 이 당선이 된 거고, 그다음에 검찰총장 사퇴한 지 1년 만에 이렇게 새로운 대통령으로서 국민 앞에 나타나게 된 건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정치 문법에서 좀 벗어난,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뭔가 거칠고 정제되지 않은 그런 발언이나 그런 어떤 인식이나 이런 것들, 이게 그래도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좀 소구력이 있었다. 결국에는 인물 대 인물로 만약에 붙었다면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도 인물로는 승부하다고 했지만 윤석열 후보 자체도 여러 가지 정치력이나 이런 것보다는 윤석열 그 캐릭터, 인물로 승부를 했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신승할 수 있는 어떤 배경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국민의 힘의 입장에서, 지지층의 입장에서는 기성 정치인이 아닌 것이 오히려 더 이제 어필 포인트가 그렇습니다. 됐다. 자, 그냥 이런 말을 해요. 슬로건이 국민이 키운 윤석열. 자, 그런데 또 이제 다른 그 정치 시사 프로들에는 많이들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을 키웠다. 또 다른 설은 추미애 장관이 키웠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임 작가님, 누가 키웠습니까? 사실 다 맞는 얘기죠. 다 맞는 그렇게 얘기예요? 치면 다 맞는 얘기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이라는 검사가 이렇게 순식간에 정치권의 핵심으로 부각이 되고 신인인데 거물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곧바로 대통령이 되는, 그러니까 선출직에 출마한 것 자체가 처음이거든요. 아마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학창 시절에 반장 선거 나가본 경험이 없다면 최초로 선거에서 이긴 게 대통령 선거인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럴 정도고 행정직 경험도 검찰총장직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기존에도 직업이라고는 거의 뭐 변호사와 검사밖에 경험해보지 않은 이제 당선인인데, 그런 걸로 치면은 지금 박정호 기자님 정리해 주신 것처럼 시대 정신 내지는 국민들의 요구가 기존 정치와는 뭔가 좀 다른 것, 뒤집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그 희구가 있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거를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반대로 보면 당선인 자신이 던져놓은 숙제들이 좀 남았습니다. 이를테면 현직 검찰총장이 법률로 보장된 임기를 채우지 않고 중간에 그만두고 곧바로 정치권으로 직행을 해서 대통령이 출마를 했다. 이건 이제 물론 파격이지만 동시에 이례적인 거고 사실은 금기시되는, 그리고 사실 검찰총장의 법률적 임기를 보장해주는 어떤 취지와는 상반되는 행보였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집권 이후에도 검찰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거냐, 검사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건지,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제는 윤석열 단선인이 이제 임명을 해야 될 텐데 그 총장과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지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표 차이가 너무 안 났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심상정 후보표와 이재명 후보표를 합하게 된다면 과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과반은 윤석열 후보를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메시지를 보면은 협치, 소통, 통합을 얘기를 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이 키워드 선택에 대해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정말로 지킬 것인지 이걸 국민들이 볼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실천해 나간다면 국민들, 뭐 선택하지 않은 국민들도 지켜보고 뭐 지지를 하겠지만, 지금 첫 일성으로 얘기했던 이런 키워드들이 또 묻힌다면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수사적인 그런 부분이나 뭐 여러 가지 지적이 나왔던 뭐 정치보복 문제나 이런 것들로 공정과 상식의 이름으로 협치나 통합이나 소통이 묻히게 된다면 과연 또 국민들의 판단은 어떻게 될지 이건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 이제 패자가 됐습니다만 어쨌든 분투를 한 이재명 후보 말이죠. 임 작가님께 여쭤봐야지. 성과와 한계가 뭡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뭐 이제 민주당 당 내에서 일각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평가가 졌지만 잘 싸웠다.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 왜 그러냐면 기존 여론조사에 비하면 출구조사가 딱 나왔을 때 심지어 이제 방송 3사 출구조사는 뭐 이 표준 오차 내에 들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당의 분위기가 엇갈려 버렸거든요. 이기는 걸로 나온 윤석열 후보 쪽이 오히려 분위기가 어둡고 지는 걸로 나온 민주당 쪽이 분위기가 좀 밝은 민주당은 이렇게 막 환호하는데 TV로 두 개의 이제 상황실을 딱 비교해서 보여주잖아요. 민주당은 축구조사 딱 보고 와, 다 밝은 표정으로
만세하는데 근데 숫자는 저. 숫자는 저. 이런 상황이었던 그래서 걸 국민의힘은 보면 얼음 땡 이렇게 해서 그렇죠. 정지 화면인 줄 알았다.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 이유는 이 투표로 돌입하기 직전까지도 네. 윤석열 후보가 여유 있게 이길 거라는 전망들이 많았기 때문이고요.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도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뭐 8% 차로 이길 거다. 이제 굉장히 자신감을 보였던 거에 비하면 민주당은 쫓아가고 있다. 뭐 이겨도 겨우 이긴다. 이제 이런 식의 입장을 보였던,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잡았던 거에 비하면 각축이 나왔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이재명 후보가 잘 싸웠다. 그러니까 본인의 후보로서의 경쟁력, 인물론에서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 입증한 것이 아닌가. 사실상 거의 이제 붙어 있는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정권 교체론이 이렇게 강력한 상황에서도 이 정도로 싸웠다면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평가는 기존의 대선에서 졌던 후보들하고는 좀 다를 수 있겠다. 뭐 이거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뭐 교통 소식 듣고 더 자세한 내용을 나눌 때 한 번 더 말씀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정말요?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할 기회가 있나? 자, 그러면 이제 구도로 이기고 내용으로 졌다. 이걸 이제 헤드라인을 임 작가님이 뽑아 주셨다니까. 네. 이런 얘기는 뭔가 궁금해요. 박지현이 이기고 이준석이 졌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이건 이제 양 후보의 승패하고는 별개로 선거가 어떤 형태로 치러졌는가를 이제 평가할 때는 역시 네. 이준석 대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선거 캠페인의 전반적인 흐름을 주도한 사람이었고요. 본인이 주창했던 세대포 이론, 그러니까 2030 세대를 이준석 대표가 땡겨와서 네. 기존의 국민의힘 지지층인 60대 이상의 고령층과 합치면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인 4050 세대를 에워쌀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세대포 이론. 그리고 이제 굉장히 강력한 그 페미니즘에 대한 그 어떤 반발을 촉발하고 있는 정책들을 밀어붙여서 2대남을 당겨오는 걸로 이제 승리에 기여할 수 있다. 네. 이런 식의 승리 전략들이 과연 작동을 했느냐를 평가를 해봐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제 출구조사 결과를 봤을 때 20대에서 오히려 20대를 남녀를 합쳐서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한테 앞서는 걸로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세대포 이론이 이제 깨진 거죠, 결과적으로. 그리고 세부적으로 봤을 때도 20대 남성과 20대 여성이 또렷하게 서로 거울상처럼 갈리는 결과로 나왔는데 네. 뭐 윤석열 후보가 20대 남성에서는 6대 3 정도로 이기는 걸로 나왔고 네. 20대 여성에서는 반대로 이재명 후보가 6대 3 정도로 이기는 결과가 네네. 나왔었기 때문에 그러면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이준석 대표가 더 강하게 이대남 쪽으로 이제 기울이는 정책적 행보를 보였던 거, 발언들을 했었던 것이 오히려 반발을 불렀고 여성층의 반대 역결집 현상을 불렀다. 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칫했으면 막판에 질 수도 있었다는 평가를 오히려 내릴 수 있는 네. 반대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영입해서 후반에 힘을 굉장히 실어줬던 불꽃단 출신의 이제 박지원 부위원장이 네. 상당한 역할을 했다. 그러면 박지원 위원장의 포용 정책이 이준석 대표의 갈라치기 전법에 오히려 앞섰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 대선 결과 이야기 해도 끝이 없습니다. 지금 12시 43분을 막 넘었고요. 이 점심시간 교통 상황을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오전 교통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 도로 정체는 돌발 구간 중심으로 길어져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70 몰류 부근 4차로에서는 낙하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쭉 수월하다가 서울에 진입해서 양재부터 반포 사이로 정체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는 한남부터 서초 사이와 신갈분기점에서 수원 부근, 다시 오산 일대로 정체입니다. 이후로 옥천 1터널에서 옥천 3터널 사이로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부근으로도 차량들 속도 줄여 지납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쪽으로는 차량터널 일대로 정체 시작됐고요.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도 7원 분기점에서 하만 2터널 사이로 정체 시작됐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구리 시계부근 1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부근으로 차량들 서행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지금 시그널이 살짝 잘못 나갔죠. 이 청취자 여러분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디저트송 힌트라고 하네요. 좀 유념해 두시고요. 바로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팽팽한 상황이 쭉 가는데 네. 보통은 유력, 확실, 그렇죠. 확정. 네. 야, 근데 유력이 상당히 늦게 우선 KBS에서만 뿅 떴어요. 네. 그리고 그렇죠. 이제 다른 또 보도 전문 채널들을 쭉 보니까 제가 끝까지 거의 안 붙더라고요. 네. 자,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직접 당사를 찾아서 승복 선언을 하죠.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최선을 다했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것은 다 저의 부족함 때문이다. 여러분의 패배도 민주당의 패배도 아니다. 모든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 당선인께서 분열과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의 시대를 열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아울러 이제 여전히 우리 국민을 믿는다. 우리 국민은 위대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높은 투표율로 높은 민주의식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마지막에 덧붙인 말이 하루빨리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게 되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짧은 입장을 내고 90도로 이 브리핑 당사 브리핑이었거든요. 취재진 향해서 국민들 향해서 인사를 한 다음에 당사를 빠져나갔습니다. 네, 자, 패배는 다 저희 부족함 때문이다. 저를 탓해달라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 다음에 이어진 게 이제 바로 윤석열 후보님께 축하의 인사를 건넨다. 이게 이제 승복이 되는 거죠. 그렇죠. 당선인께서 분열과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의 시대를 열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조금 흘러서 윤석열 후보가 거기에 대한 호응과 같은 메시지를 또 내죠. 네. 근데 그 사이에 끼어있는 후보가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입니다. 심상정 후보. 제게 주신 소신의 한 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자, 이건 심상정 후보의 메시지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나요? 심상정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는 조금 일찍 이제 메시지를 냈습니다. 12시 조금 넘어서 1시 조금 못 미쳐서 이제 당사를 찾아서 메시지를 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주신 소신의 한 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물론 그 앞서서 이 저조한 성적표가 솔직히 아쉽지만 저와 정의당에 대한 국민의 평가인 만큼 겸허히 받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이제 성과를 냈다고 이제 자체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 이 소신의 한 표가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덧붙인 게 그 가치를 기반으로 정의당은 다시 뛰겠다라고 이제 다짐을 했습니다. 뭐 사실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이번 대선에 나서면서 마지막 정치적 소임이다라는 말도 했었는데 그래서 혹시 승복 선언을 하는 기회가 생기면 뭐 정치 행보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어떤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어제 이야기로 봐서는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당분간은 일단은 사실 심상정 후보를 제외하고는 정의당 내에서도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정치적 상징성을 가진 인물이 지금 몇 안 남아 있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심 후보나 혹은 뭐 당 지도부들도 당분간은 당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좀 힘을 모아야 되겠다 그런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다만 평가를 한 가지 하자면 뭐 박정호 기자님께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표 차이가 24만 표 차이로 이제 범진보 진영에서는 결국 24만 표 차이로 패배를 한 상황이라 심상정 후보에 남아 있는 그 2.3%. 네네. 그 80만 표가 더해졌더라면 하는 생각을 하실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거든요. 그러면 진보 진영 입장에서는 사후 평가를 할 때 정의당과 관련한 어떤 불만의 목소리 혹은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때 이제 정의당은 과연 어떤 태도를 보이고 앞으로 정의당이 펼쳐나갈 또 비전을 어떻게 역으로 제시할 건지 그 과제가 이제 남아 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는 정의당이 민주당과 뭐 단일화도 했고 선거연대도 많이 했고 그렇죠. 심지어는 이제 밀어주기. 사퇴도 있었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표가 심상정 후보가 만약에 중도에 사퇴를 했다면 고소하지 오지 않을 거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아쉽고 또 이 표 차이를 보니까
토론 과정에서 심상정 후보가 유독 이재명 후보한테 좀 공세적으로 보였던 그런 부분들 나를 아마 세우기도 떠올릴 하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제가 이제 뭐 정의당의 그 표를 좀 분석을 네네네. 해봤을 때는 이 선거 후반으로 갈수록 정의당 지지층 내에서 이재명 후보로 급격하게 표가 빨려 들어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론조사상으로는 거의 한 2% 가까이가 순식간에 빨려 들어가거든요. 네네. 그렇다는 얘기는 둘 사이에 뭐 연대가 이루어지거나 혹은 뭐 후보 사퇴를 했다 하더라도 더 빠져나갈 표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심상정만 찍는 그 유권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네. 정의당만 찍는 유권자들이 그 안에 있었을 것이고 2.4%대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투표를 포기했을 분들도 있었을 거기 때문에 사퇴를 했다고 해서 그 표가 이제 고스란히 더해지는 거 혹은 이제 만약에 심상정 후보가 사퇴를 하면 보수층이 역결집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네네. 효과들을 생각했을 때는 쉽지 않은 문제다. 사후평가에서도 굉장히 문제다.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네. 그래서 큰 의미가 없었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흡수할 수 있는 표는 이미 다 흡수했을 것이다. 반대급부로 안철수 후보의 막판 단일화가 네네.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이거 궁금하네요. 국민의힘에서 어떤 분들이 안철수 후보 단일화할 거 없지 않았느냐? 또 어떤 분들이 네. 그 덕에 지금 0.8%라도 신승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양쪽의 해석이 가능하니까요. 그렇죠. 궁금합니다. 자, 아까 이제 박정우 기자님은 그래서 정의당의 그 표가 아쉬운 것 같고 아쉬우셨던 그런 것 얘기가 같고 좀 나오는 것 네. 같습니다 지금. 또 임 작가님의 입장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다른 그렇죠. 입장이고. 자, 이게 말이죠. 오늘 윤석열 당선인 오늘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는 또 이제 인사하러 그렇습니다. 당사 갔다가 지지자도 만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네. 아침 10시에 현충원 참배가 예정돼 있었단 말이죠. 네. 근데 국립현충원에 가는 장면을 찍으려고 모든 언론사가 다 윤석열 후보 집 앞을 비추고 있는데 사람이 모여 있는데 왜 이렇게 늦게 나왔어요? 네, 오늘 두 번의 통화가 있었습니다. 첫 통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네. 이 당선 축하 전화. 이게 오전에 9시 10분 정도 대통령이 있었어요. 건 거죠? 그렇습니다. 걸어서 뭐라고 했냐면 윤 당선인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힘든 선거를 치르느라 수고 많이 했다. 선거 과정에서 갈등과 분열을 씻고 국민이 하나가 되도록 통합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 많이 가르쳐달라. 빠른 시간 내에 회동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 입장이나 정책이 달라도 정부는 연속되는 부분이 많다. 대통령 사이에 인수인계 사항도 있으니 조만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자. 새 정부가 공백이 없이 국정 운영을 잘 하도록 지원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요. 자, 이 역대 대통령이 이 차기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는 게 통상 한 당선 후 열흘 이내에 네. 많이 만났다고 해요. 네. 자, 문 대통령이 이제 오늘 점심때 12시에는 유영민 비서실장과 또 이철희 정무수석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로 보내서 축하난을 전달했다고 하니까 회동은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저는 조만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재난지원금 문제라든지 포스트 코로나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빨리 좀 협의를 할 필요가 있고 지금 이제 피크 상황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제 30만 명 넘는 새로운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일단 우선 협의를 해야 되고요. 오늘 오전에 그리고 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윤석열 당선인하고 이제 통화를 한 걸로 나왔는데 이것도 예전에 비하면은 굉장히 좀 빠른 통화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한국이 미국의 동맹으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부각되어 있는 상태다. 그만큼 국제 관계가 굉장히 어렵고 이 정리를 해야 될 문제들이 많은 상태.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요. 이런 거를 봤을 때는 가능하면 당선인과 대통령이 빨리 만나서 인수인계라든지 협의해야 될 문제들을 빨리 정리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 앞서 이제 박정희 기자님 짚어주신 것처럼 통합을 위해서는 이제 선거 기간 동안 갈등이 있었던 그 두 분이 빨리 정리하는 것도 좀 중요합니다. 야, 다룰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시간이 넘어가네요. 그 이후에 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도 윤석열 당선인이 통화했다 이런 얘기고요. 자, 한미 동맹에 대한 견고함을 확인했다 이런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한입뉴스는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것 같네요.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종우 마이뉴스 기자 김경빈 작가였고요. 자, 디저트송 청취자 1056님 이 제이레빗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신청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한 것처럼 국민들이 원하는 많은 것들이 훈훈한 봄바람이 되어 불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람이 불어오는 곳 노래 듣고 저는 2부로 돌아옵니다. 나무 아래로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뉴스에서 제재라는 표현을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위기 상황 속에서 많은 나라가 러시아에 대한 경제 금융 제재를 가하기로 했지요. 또 일부 기업에서 상품에 대한 허위 광고를 한 것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가하는 일도 있습니다. 제재라는 것은 일정한 규칙이나 관습의 위반에 대해서 제한하거나 금지함 또는 그런 조치를 뜻하기도 하고, 법률상으로 보면 법이나 규정을 어겼을 때 국가가 처벌이나 금지 따위를 행함 또는 그런 일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글자로 표기할 때 모음을 어떻게 쓰는지 혼동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재에서 첫 번째 음절과 두 번째 음절의 모음은 각각 어떻게 쓰는 것이 맞을까요? 첫 번째 음절의 제자는 누르다, 속박하다의 뜻을 가진 한자로 모음 에를 씁니다. 보통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그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는 것을 제한이라고 하지요. 바로 이때 사용하는 제자와 같은 것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음절은 모음 에를 씁니다. 이렇게 제재라는 단어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모음을 서로 다른 것을 쓴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시선은 뜨겁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이 드는 사건입니다. 아니 정치 권력이 더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 진짜 지금 김영남 의원 때론 차갑게 식혀야 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잠시만요. 아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만 문제라고. 그만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시선은 시원하다. 이처럼 소가 화장실을 이용하면 배설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시원한 바람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 시사의 핫앤쿨 KBS 1라디오에 다 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희 교수의 KBS 열린 토론, 평일 밤 10시 5분 김성환의 시사야. 많은 청취 바랍니다. KBS 58분 날씨. 울진과 삼척, 대구의 산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동해안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 전망이고요. 현재 전국 많은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동해안과 경상남북도에는 건조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각별히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크게 올라서 포근합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이 서울 16도, 대전 18도, 대구 19도, 광주 20도, 강릉 21도 등으로 평년 기온을 4도에서 9도 정도 웃돌면서 4월 중순에 따뜻한 봄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하늘도 대체로 맑겠지만 먼지 한 개인 연무가 끼면서 낮 동안 뿌옇게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와 충남 일부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대기가 정체돼 있어서 오늘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면서 낮에는 15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5도에서 20도 가까이 무척 크게 벌어지니까요.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5.2도, 습도는 21%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화제의 이슈를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인데요. 치열했던 20대 대선도 끝이 났습니다. 당선의 열기와 정계 개편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클린선거전략본부장 맡고 계신 김재원 최고위원과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이 초박빙 대선 밤새 잠을 잘 수가 없었는데요. 방송 3사의 출구조사 발표 직후에 긴장감이 돌았었습니다. 이게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동안 국민의힘에서 나왔던 인터뷰와는 좀 수치가 달랐는데요. 실제로 당황을 하셨던 겁니까? 네, 그렇죠. 저희들이 여론조사 여론조사 발표 금지 기간 내에도 네. 실시되고 있는 자료를 좀 받았었고요. 네. 또 어제 오후에 이제 투표가 마감되고 나서는 언론에도 그때 조사되었던 갤럽이나 몇 가지 여론조사 회사의 여론조사 결과가 밝혀졌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거기에도 보듯이 5%에서 한 8% 정도 앞선다는 조사가 많았었는데 네네. 정작 방송 3사의 추구조사는 0.6% 정도 네. 앞서는 거. 맞아요. 그리고 또 JTBC는 오히려 또 0.7% 진다는 조사도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죠. 네. 자, 어제 개표 후에 레이스 상황을 보면 이재명 후보가 오히려 1위를 쭉 달리다가 12시 반쯤 돼서야 이제 한 50%가 넘는 개표 상황에서 역전하면서 분위기는 반전됩니다. 자, 이 초박빙을 계속 달리고 있을 때 이 윤석열 당선인 개표 상황실 분위기 어땠습니까? 당선인은 댁에 계셔서 어떤 마음이었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개표 순서가 그게 이제 사전 투표를 특히 관내 사전 투표를 먼저 개표하는 것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사전 투표의 경우에는 투표자가 기표한 지 며칠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코로나19의 바이러스의 감염 위험이 좀 적다는 이유로 사전 투표를 먼저 개표하고 네. 그리고 이제 어제 투표한 본 투표를 개표를 했었는데 사전 투표의 경우에는 저희 보수 진영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사전 투표의 부정 투표 가능성을 굉장히 우려한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투표에 소극적이었고 그런 경우에 이제 정작 본투표 날 기회를 놓치고 투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없으니 독려하셨죠. 우리가 충분히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할 테니 걱정 마시고 투표해달라고 홍보도 많이 했고 또 후보 본인도 사전 투표를 했고 저도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 사전 투표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전 투표는 역시 우리 지지자들이 투표가 조금 적었기 때문에 어차피 사전 투표는 우리가 진다고 봤었고 그러나 이제 본투표에서 얼마나 이길지 또 실제로 그것이 역전이 될 수 있을지 그런 데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했고요. 특히 투표율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낮았기 때문에 그러면 본투표에서 투표율이 낮으면 그것도 저희들에겐 불리한 요소였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사실은 꼼짝 못하고 개표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언제 좀 이 크로스가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아주 팽팽한 접전이 오래 이어졌는데요. 자, 초접전이었던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득표율은 48.56%. 자, 이 숫자에 국민들의 어떤 열망이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은 여론조사별로 굉장히 높았거든요. 과반이 많이 넘었었죠. 보통 55% 정도에 전후하는 그런 여론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사실 정권 교체를 원하는 모든 분들이 투표장에 와서 투표를 했다면 과반수가 넘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을 텐데 역시 현 여권 특히 이제 민주당과 청와대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함께 둘러싸고 있는 여권의
공고한 조직 투표 역량이 컸던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예컨대 3월 8일까지 여론조사에서도 조사 결과에는 저희들이 그 이기고 훨씬 크게 이기는데도 불구하고 그 출구조사에서는 1% 미만으로 이긴다고 나온 것은 그만큼 민주당 지지자 내지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더 많이 갔다는 거거든요. 네네. 예, 여론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출구조사에서는 0.6% 앞선다고 하면 결국에는 그것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더 많이 투표하러 간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것은 네. 여권은 조직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끝났습니다. 선거는. 그리고 당선이 됐고요. 자, 그러면은 이 다른 진영에 투표한 국민의 뜻도 그냥 그 전체적인 규모를 보면은 뭐 크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윤석열 당선인의 차기 정부에서 이 다른 국민들의 뜻은 좀 어떻게 소화가 가능할까요? 오늘도 그 당선인께서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고, 네. 또 국정의 운영 방향을 국민통합의 그 기조를 하나의 그 중요한 기조로 두고 이미 설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국민통합을 위한 조치는 많이 제대로 앞으로 노력을 할 텐데 오늘 그 기자회견에서 밝히는 걸 조금 봤더니 지역별로 네. 균형 있는 국토 발전 전략, 균형 있는 개발 이렇게 하면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 지역별 또는 뭐 어떤 계층별로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골고루 국민을 돌보는 그런 마음으로 정치 현장에서 또는 그 국정을 수행하면서 국민들 모두를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국정을 펴나가는 것만이 가장 좋은 국민통합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요. 당선인께서도 오늘 그런 의지를 충분히 밝혔다고 봅니다. 네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 새벽에 이제 이 패배를 인정하는 승복 이 입장이 나왔고 그리고 네. 그 이후에 윤석열 후보가 자 경쟁은 끝났다. 이제는 하나가 되자. 이것도 굉장히 좀 감동이 있었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네. 자, 네. 그런데 이 유세 과정에서는 좀 갈라치기 논란이 있긴 해서요. 예를 들면 여가부 폐지 이런 공약. 이거 좀 국민 통합을 위해서 보완돼야 할 거 아닌가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떨까요? 뭐 그런 부분도 앞으로 논의가 많이 될 겁니다. 특히 이제 정부 부처의 뭐 폐지라든가 또는 개편 문제는 결국 정부조직법을 네네. 개정해야 되거든요. 바꿔야 되죠. 네. 그럼 국회에서 또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되고 뭐 현 민주당이 또 그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제시하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네네. 사례를 보면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올 때요. 그때도 여가부 폐지, 통일부 폐지를 기조로 그 주장을 했었는데 네. 당시에도 우리 당이 집권당으로 되었지만 역시 소수당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뜻을 이루지 못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제 당선인이 그 선거 운동 과정에서 그런 주장도 펼치고 또 공개도 하고 했지만 이제 그것을 실천해가는 과정에서는 또 정치권에서 많은 논의가 있을 거라고 네.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선거에서 이기자 뭐 오늘 아침 조간신문부터 여러 가지 이제 추측들이 또 궁금증이 나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밑그림, 국정 운영의 밑그림이 뭐냐? 특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어떤 역할을 할까? 보니까 인수위원회 위원장 얘기도 뭐 나오고요. 권성동 의원은 인터뷰에서 본인만 뜻이 있다면 맡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또 초대 총리 임명 가능성도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제 그 부분은 안철수 대표 본인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인사권자인 당선인의 의지가 물론 가장 중요하죠. 오늘 기자회견 때 얼핏 제가 보기로는 안철수 대표께서는 당과 정부에서 큰 역할을 하실 거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봐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당선인께서 안철수 대표의 생각을 좀 배려하는 방법으로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네. 구체적인 내용은 뭐 지금 당장 예측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네네. 근데 승리 메시지에서도 나왔는데 합당은 좀 빠르게 진행될까요? 그렇죠. 뭐 지금 뭐 특별한 장애가 없는 상황에서 합당은 이미 예정된 것이고 이미 그 대통령 후보로서 당무 우선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 후보로서 이미 결정한 사안이거든요. 네네. 그렇게 해서 집행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시간을 끌 이유가 별로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런 의지를 이미 밝혔으니까 당도 충분히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이준석 당대표 안철수 이제 후보와는 이제 안철수 대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만 이 냉랭한 분위기가 좀 연출이 돼서 그리고 당내에서도 이른바 윤핵관들과 좀 각을 세웠다 이런 장면들이 많이 보였기 때문에 향후 당권을 계속 이어가는 부분 또 안철수 대표와 이제 합당해서 조율될 역할 부분 좀 변화가 있을까요? 글쎄 이제 지금 뭐 당권 문제는 어쨌든 당의 주인이 뭐 당원들이고요. 또 당의 이 어떤 방향은 제도와 절차적인 그 합리성과 합법성을 함께 지나가는 건데 네. 그것은 뭐 절차가 있어야 되거든요. 절차가 그러니까 필요하다. 당권을 뭐 변화를 시킨다는 것도 네네. 새로운 변화를 시킨다는 것도 제도에 의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뭐 당권의 변화를 논한다는 그런 계기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 변화가 있을지 없을지 있다면 무엇일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윤핵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장제원 의원이요. 아니 신문 보니까 다 비서실장으로 내정됐다. 이건 팩트입니까?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장제원 의원이 비서실장의 물망에 오르는 것은 어쨌든 지금 당선인과 가장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고, 네네. 그다음에 당선인의 그 생각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그런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당선인이 인수위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과정이 새 정부 구성하는 여러 가지 업무가 많기 때문에 당선인과 함께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고 또 그 당선인의 생각을 여러 관련자들에게 전파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라면 장제원 의원이 가장 역할을 잘할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서실장이든 뭐 지금 그 중요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당선인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당선인의 생각이 물망에 중요하다. 오르는 것보다는 당선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또 하나요. 지금 이제 승리한 선대본부에 클린 선거전략 본부장으로 일을 했고 네거티브 모니터링을 담당했던 김재원 최고위원이 내각에 임명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당선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제 이야기를 거론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보신다. 예. 아유, 방송 전선에서 얼마나 활약을 하셨어요. 아니 근데 그거하고 무관하고요. 인사 문제는 전적으로 당선인이 결정해야 되는 문제이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안 나오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요. 인수위 인선 진행되는 거 보면서 저희가 또 여쭤보겠습니다. 분위기 봐서. 자, 선거 기간 동안 이 전면 등판하지 않았던 이제 배우자 김건희 씨요. 언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당선인의 영부인 이제 내정자 행보는 언제쯤 시작하겠습니까? 아니 그걸 지금 어차피 당선인의 신분에서 이제 앞으로 공적인 그 지위에서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렇죠. 그런 그 활동과 부수에서 뭐 영부인으로서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당선인께서 그 선거운동을 하면서 제2부속실을 없애겠다, 영부인을 없애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영부인이라는 거는 뭐 다른 사람 부인을 높여 부르는 말에 불과한 일반적인 명사이기 때문에 영부인이라고 칭하는 것이 그렇게 뭐 어떤 거부감이 있는 건지 저는 그것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또 영부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은 어차피 부수적인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보완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국정 전반에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네.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쭤볼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모자라네요. 오늘 여기까지만 여쭤보고 다음에 또 한번 연결드리도록 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자 지금까지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클린선거전략본부장 김재원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은 제20대 대선 결과를 정리하는 특집으로 꾸려집니다. 함께 하실 전문가 먼저 두 분 소개해드리고 한 분이 더 오실 겁니다. 자, 김수민 시사평론가,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자, 천 위원장님 또 천 변호사님. 네. 어떤 역할을 맡게 되나요? 제가요? 조금 전에 김재원 최고위원과 통하면서 네, 안 그래도 인수위원 내각 얘기를 막 여쭤봤거든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무슨 질문을 해도 원래 당황하시는 분이 아닌데 네. 본인의 거취를 물어보시니까 약간 당황하시는 게 물어보지 마세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은근 귀여우시더라고요. 네. 네. 저도 전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또 당협위원장 현직 맡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제 역할을 또 열심히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럴 땐 겸손하게 예. 당선인께서 불러쓰시면 어떤 일이든 맡겠습니다. 이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제가 함부로 얘기할 부분은 아니죠.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인사가 참 중요한 첫 단추인데 그래서 지켜보고 있는 거고요. 자, 제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후보가 오늘 새벽에 당선이 됐습니다.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적은 표 차이로 당락이 나뉘면서 그러니까 떠오른 화두가 국민통합이었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당선인의 오전 대국민 메시지를 일부 듣고 오겠습니다. 네,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벅찬 마음과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20대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국민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정치를 시작한 이후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왜 국민이 저를 불러냈는지,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를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오직 국민만 믿고 오직 국민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는 순간에도 시대를 관통하는 공정과 상식의 자유민주주의 정신과 법치라는 헌법 정신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더 자유롭고 더 공정한 대한민국,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청년들이 꿈을 꿀 수 있는 나라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고통과 마음을 보듬지 못하고 국민의 신뢰에 보답하지 못한다면 준엄한 목소리로 꾸짖어 주십시오. 늘 국민 편에 서겠습니다. 국민을 속이지 않는 정직한 정부, 국민 앞에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네, 정직한 대통령 이렇게 방점이 찍혔습니다. 개표가 한 86% 이루어졌을 때 당선 유력이 딱 떴어요. 3시 반쯤에 당선 확실 발표가 나왔는데 두 분께 여쭐게요. 20대 대선 어떤 의미를 남겼다. 가장 중요한 점을 하나씩 꼽아주시죠. 김수민 평론가님. 네, 이번 대선을 통해서 패턴이 깨졌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1987년 이후에 한 번
어떤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2연속으로 잡았다라고 하는 법칙이 있었거든요. 10년 주기설.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여당이 그 정권을 재창출하는 데 있어서 심리적 버팀목이기도 했는데 그대로 흘러가지는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었고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뼈아픈 부분은 지난 대선이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 치러졌거든요. 맞아요. 그때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 다음 정권 또 민주당이 가져가겠거니 혹은 한 3번, 4번 연속 집권하는 건 아닌가. 20년 집권설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깨져버렸다. 여지없이 한 번만에 또 정권이 교체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대선에 또 이제 고정된 패턴, 법칙은 없다라고 하는 것 이걸 남겼다고 볼 수 있겠죠. 법칙 없어요.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니까. 차 변호사님. 저는 김수민 평론가님이랑 통한 것 같아요. 저도 여기 네. 예, 써놓은 게 국민들의 심판의 템포가 빨라졌다 써놨거든요. 약간 뉘앙스가 다르지만 비슷한 얘기네요. 얘기죠.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5년 전만 해도 보수정당, 탄핵을 당한 보수정당이 5년 만에 다시 정권을 잡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회복할 수 있을까? 네, 저만 해도 사실 그 2년 전에 미래통합당 딱지 달고 총선을 치르면서 이 당에 과연 미래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우리 정치가 원래도 그랬지만 굉장히 빨리빨리 변한다라는 것.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 뼈아픈 20년 집권한다라는 그 플랜이 금방 조금만 국민들 보시기에 부족하면 이렇게 없어질 수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저희 입장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뼈아픈 것은 지난번 4.7 재보궐에서 서울 부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해입니다 바로. 네,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1년도 안 됐어요. 근데 거기서도 또 어마어마한 숫자의 표심이 이탈이 됐거든요. 또 그만큼 국민의힘이 또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 이 참 표심의 변화 속도가 여느 때보다 빨라지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민심의 역동이 대단하다. 꿈틀꿈틀합니다. 그럼 천 변호사님이 2년 전에 그래서 당을 안 나가시길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지금? 네, 저는 그 주식 용어로 따지자면은 저점에서 매수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성공했다. 네. 현재 시점 성공하고 있다. 자, 역대 최소 득표 차이예요. 출구조사 결과는 0.6%포인트 또 0.7%포인트였는데 자, 최종 결과는 0.8%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득표 차이, 이 숫자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이 의미를 좀 해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김평론가님. 네. 저는 막판까지 이번 대선의 흐름이 끝까지 나타났다. 개표 상황을 보니까 지난 1년의 흐름이 그대로 축약돼 있어 보일 정도로 1년의 흐름이 축약된 거다? 그렇습니다. 1년 동안 윤석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크로스 교차가 도대체 몇 번 일어났는지 세기도 어려운 그런 선거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는 지지율이 교차될 때마다 딱 발견되는 것이 어떤 거냐면 무슨 악재가 터졌다기보다는 국민들이 지켜보다가 한쪽이 좀 못하다 싶으면 이제 좀 내려요. 그러면 올라오는 쪽이 있잖아요. 올라온 너는 뭘 잘했냐 이러면서 치는 겁니다. 예, 국민들이 계속해서 저울질하고 시소처럼 대선을 운용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작은 차이로 결판이 났다는 거는 누가 이기든지 간에 함부로 오만하게 굴지 마라 라고 하는 이 집단지성과도 같은 것이 투표함에 담겨져 있었다. 집단지성의 절묘한 황금 비율이다. 그렇습니다. 둘 다 비슷해. 하나가 잘난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긴 쪽이 오만방자하게 굴 수 없도록 그렇게 설계된 개표였다라고 하는 거죠.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김수민 평론가의 이 정치학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그게 바로 민심의 손이다. 이런 아주 또 재미난 해설을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천 변호사님은?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저도 한 지난주쯤에는 한 7% 이상 이기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런 얘기들 했었죠. 네, 단일화로 저희가 이슈도 다 주도를 했고 전체적으로 정권 교체 여론이 기본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마지막으로 꺼낸 카드가 정치 교체였는데 결국 그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 쪽으로 오면서 정치 교체 아젠다도 사실 굉장히 희미해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낙승 흐름으로 가는 것 아닌가 했는데 방금 평론가님 말씀이 되게 정확한 게 제가 마음속에 굉장히 좀 찝찝한 게 남아 있었던 게 윤석열 후보가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워딩이 그러니까 하는 발언들이 수위가 굉장히 세졌어요. 거세졌어요. 근데 문제는 이 거센 워딩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만해 보일 뿐만 아니라 사실 이미 지지층은 꽤 결집이 돼 있는 상황에서 막판에는 중도층 그다음에 정치 저관여층을 잡아야 되는 그런 막판 스퍼트인데 사실은 약간 반대 방향으로 달려갔던 면이 있는 거였거든요.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만은 결국 그게 막판 선거의 타겟팅 반대로 이재명 후보는 마지막에 약간
약간 부드럽고 좀 어떨 때는 좀 귀여운 느낌으로 이렇게 온화해졌어요. 온화한 점점. 느낌으로 가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지막 타겟팅의 교차가 아주 박빙 선거를 일으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유세 막판에 좀 패착이 있었다. 네. 윤석열 후보 선거운동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는 걸 지적을 하려고 했거든요. 천하람 변호사께서 자진 납세를 해버리셨어요. 근데 저는 좀 꼬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뭐 물론 이제 당선인께서 이제 지금은 협치와 통합을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저는 좀 잘못됐다 싶은 발언이 이게 선거 전략에도 도움이 안 된다 싶은 발언들이 몇 개 있었는데 민주당은 좌파혁명 세력이다. 이런 발언이 있었고 그리고 언론노조가 민주당 전위대다. 이런 발언이 있었거든요. 이것이 이제 특히 40, 50대 많이 포진해 있는 민주화 세대 쪽에 이게 혹시 과거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경계심을 심어주게 됩니다. 아니 그런 얘기들이 적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70년대 80년대 스타일 아니야? 뭐 이렇게. 네. 뭐 7, 80년대까지 보는 거는 저는 좀 과잉이라고 보고요. 90년대? 근데 이제 40, 50대 입장에서는 새누리당 정권만 해도 좋지 않은 기억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아니라 새누리당 아니냐. 황교안 대표가 떠올랐어요. 저도 그런 발언들을 접할 때는. 그때 막 횃불 상징도 등장하고. 그래서 사실 실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50대에서 좀 많이 졌거든요. 그렇죠. 그런 영향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승민 평론가가 아주 예리하게 딱 짚었고. 사실 50대에서 윤석열 후보가 진 게 뼈아픈 게 그 조국 사태 때 보면 50대가 문재인 정부에게 빨리 등을 돌렸던 세대입니다. 이탈했는데. 네, 근데 그 세대는 아직도 민주당도 잘못했지만 국민의힘도 벌을 좀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을 좀 하시게 됐는데 윤석열 후보의 그런 발언들이 그거에 대한 어떤 근거를 제공해버린 셈이 되었다. 불안감을 키웠죠.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막판에 좀 격차가 좁혀지는 요인이 됐다고 봐요. 이런 해석들이 두 분이 잘 이렇게 통하시네요. 공감하시고. 근데 천 변호사님 당에 돌아가셔도 괜찮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뭐 이겼으니까 좀 너그럽겠죠, 사람들이. 이겼으니까 너그럽게. 그리고 앞으로 이제 통합을 위해서는 지금 이런 조언들을 들어야 통합을 위해서 좀 개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오답 노트를 만들어야지 앞으로 더 잘하죠. 자, 이 아주 좁은 격차의 의미를 해석해 주셨는데 이준석 대표가 넉넉히 이길 것 같다. 한 6에서 8%포인트 차이 혹은 더하면 한 두 자릿수 10%포인트도 가능하다. 이제 초박빙이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금 뭐 말씀하신 것도 있고요. 더 혼나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그런 요소들 막판에 저희가 좀 강한 발언들을 쏟아내지 않았다면은 저는 충분히 여유가 있는 선거였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호남에서 지금 당협위원장 하고 있으니까 느끼는 거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전체 판세에는 도움을 줬는지 안 줬는지는 저도 아직 판단이 잘 되진 않는데 확실히 호남에서는 민주당 결집을 이끌어낸 건 역풍이 맞는 것 있었던 같습니다. 것 같고 어느 정도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대했던 만큼의 호남 득표 거의 뭐 기대 3분의 1 정도밖에 미치지 못했죠. 또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민주당 결집이 강하게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여성들도 결집을 했고 심상정 후보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1대1 구도로 굉장히 빨리 편입이 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표를 잘 못 지키고 이재명 후보는 뭐 마지막에 결집을 잘 이뤄낸 거죠. 뭐. 자, 그래서 전국적인 결집은 따져봐야 알겠지만 호남에선 역풍 불었다. 이제 이런 해석입니다. 자, 이거 저 김승민 평론가님한테는 이게 좀 너무 제가 궁금해서 모르다가 새벽에 보니까 무효표가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5년 만에 무효표가 득표수의 차이보다 그러니까 24만여 표보다 더 많은 거예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효표 찍은 자 누굽니까? 네네네. 아무래도 지금 안철수 이 후보를 연출하신 거죠? 네,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이 이 무효표 상당수가 아닐까. 사표가 됐는데. 근데 분명히 많은 사퇴에다 찍었다. 많은 분들이 물론 이제 사퇴라는 표시가 본투표 용지나 없기 때문에 모르고 찍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고 찍은 분도 있고. 알고도 찍으신 분들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일부러 고의로. 투표소에 현수막 다 걸려 있는데 그래도 찍으신 분들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지지층이 좀 다양하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진짜 핵심 지지층은 단일화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이런 분들이 무효표를 던져서 일종의 정치권에 항의를 보낸 것이 아닌가. 안철수 후보에 대한 배신감을 토로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그 말씀에 일리가 있네요. 저도 그래서 결국 이제 실제 24만 표 정도밖에 차이 안 났지 않습니까? 이제 표 격차가. 저도 어제 새벽 4시까지 이제 그 개표 방송 하면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했거든요.
제가 지난 총선에서 순천에서 졌던 표가 한 20만 표 정도 별로 그렇게 막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 지역구 단위에서 뒤집힐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표심이 나왔고 말씀하신 것처럼 무효표가 그렇게 많이 나왔다라는 거는 물론 기존 선거들에 비해 조금 뭐 분석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안철수 후보에 대한 그런 거 빼고도 1, 2위 후보 다 마음에 안 든다라는 표심도 일부 표출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 당선을 가른 그럼 이제 표심의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죠. 내용. 지금 숫자 분석은 이제 많이 했는데 아주 풍부하게 해석을 해 주셨고요. 정권 교체론이냐,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분노냐, 아니면 2030의 어떤 특성이냐 등등 있는데, 자, 김수민 평론가님 뭘 핵심 이슈로 보셨어요? 저는 좀 하나 꼽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저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이제 저는 부동산 이슈의 비중이 아주 크진 않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물론 부동산은 깨진 유리창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유리창 때문에 더 돌을 던지고 싶은 그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이 있으신 분들은 좀 다각도로 있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부동산이 단독 이슈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검찰개혁하고도 연동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부동산이나 경제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심각하고 또 내 입장에서 절실한데 왜 저 사람들은 자꾸 검찰개혁 얘기만 하지? 이런 부분들이 좀 결합이 돼서 이루어진 거고, 근데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민주당의 지지층 중에서도 상당수가 뭐라고 변명을 못하는 그런 약한 고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으로 집중적으로 불만이 나타났던 건데, 이것은 부동산 단일 이슈가 아니라 다른 것과 엮여 있는 종합적인 차원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진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복합적이다. 연결돼 있다. 천 변호사님은? 저도 국민의힘 지지층을 조금 나눠서 봐야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60대 이상 지지층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반감이 강한 이유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도 있지만 전체적인 문재인 정부의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 많고, 또 그분들은 약간 외교 안보 이슈, 친북, 친중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크고, 세금 관련한 그런 다양한 부분에서 이제 좀 불만이 있으신 거고요. 그러니까 2030 같은 경우는 물론 2030을 너무 지나치게 젠더 이슈로 이렇게 너무 축약할 수는 없는데, 저는 2030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되든 윤석열 후보가 되든 막 획기적으로 내 인생이 좋아지겠느냐. 그럼 엄청난 경제 일자리 이런 이슈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면 그냥 내 이번 기회에 나한테 관심 있는 이슈 하나를 해결하자라는 굉장히 실용적인 관점으로 저는 젠더 이슈를 접근했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20대에서는 젠더 이슈가 생각보다 꽤 큰 이슈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좀 그 윗세대와 2030 세대를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의 이제 공약, 주장, 여가부 폐지 이런 걸 보면 이 다른 쪽에서는 젠더 이슈가 이게 이대남한테는 소구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갈라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종합적으로 이기고 끝나긴 했는데 이준석 대표의 젠더 전략은 성공이라고 보세요? 실패라고 보세요? 저는 어제는 실시간으로 막 보다 보니까 절반의 성공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비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오늘 정신을 차리고 데이터를 봤는데 성공이더라고요. 성공이더라? 왜 그러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될 당시에 20대, 30대 여성 득표율이 한 30%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각각. 근데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20대에서 33%, 30대에서 43% 정도 출구조사 기준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여성이 출마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 비해서 여성 득표율이 결코 떨어졌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 여가부 폐지와 관련한 여러 여론의 추이들을 보더라도 물론 전체 이제 큰 틀에서 뭔가 여성에 아주 친화적이지는 않다라는 느낌을 주는 건 맞지만 여가부 폐지에도 동의하시는 여성 유권자들도 결코 적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 표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비해 크게 잃지 않았고 남성 표심은 획기적으로 많이 늘었다. 그런 면에서 선거공학적으로는 최소한 데이터를 보니까 성공이더라. 나쁘지 않았다. 그런 말씀. 동의하십니까? 저는 실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제 여성가족부 해체에 대해서 20대 여성에서도 찬성이 꽤 있었다는 여론조사 인용을 하셨는데, 근데 그 20대 여성의
여성가족부 해체 찬성에도 여러 가지 맥락이 있을 수 있고 그중에 일부는 페미니즘적 맥락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나 이준석 대표가 펼쳤던 담론들을 이제 좀 너무 지속적으로 이단한 편을 드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줬을 수 있고 네. 이제 성인지 예산 얘기 관련해서 네네네. 윤석열 후보가 부정확한 사실을 또 얘기를 했거든요. 30조라는. 네.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 이재명 후보 쪽도 20대 여성 호감도는 낮은 편이었습니다. 네네. 근데 어쨌든 뭐 그 N번방 사건 추적했던 활동가라든지 이런 사람들 영입하는 노력 이런 것들을 기울였고 이준석 대표의 반감을 느낀 이런 쪽들이 이제 이재명 후보 쪽으로 결집을 하게 되죠. 이게 따져보니까 최악 막으려고 차악으로 가는 것일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 출구조사를 따져보니까 20대 남성 끌어모은 만큼 20대 여성을 저쪽으로 밀어줬더라고요. 네. 국민의힘이. 그렇다면 이게 성공인가 싶고 근데 전 더 결정적으로 20대 남성을 보니까 한 55% 조금 넘게 국민의힘 그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나왔는데 이거는 서울시장 선거 때 오세훈 후보 지지했던 20대 남성이 75%였어요. 빠진 거네요. 예, 거기보다 빠진 것이고 그리고 저는 젠더 말고 다른 전략을 폈어도 그렇게 모을 수 있었을 텐데 괜히 그 갈라치기 인상을 줘서 갔다라고 하는 거고 그럼 20대 남성 중에서도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의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있다는 거거든요. 이분들은 이제 젠더 이슈에서는 갈라치기 자체가 불편하고 피곤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또 경제적 이슈에서는 이분들이 예를 들어 뭐 블루칼라라든지 저소득층에 해당하는데 국민의힘 쪽은 좀 강자로 보인다. 이런 부분들도 계급적인 요인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을 좀 국민의힘에서 감안을 충분히 하지 못한 게 아닌가. 그래요. 예, 그렇게 젠더 생각합니다. 이슈 그 자체 외에도 사실 관심 있는 이슈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놓친 부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김수민 평론가 읽다 보니까 정말 젠더 전략이라고 하는 게 좀 소탐 대실일 수 있었구나. 하나에 너무 집중하다가 다른 것들을 다 망라하는 걸 놓친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자, 결국 오늘이요. 선거가 끝났고 통합과 협치가 중요 과제로 떠올랐는데요. 오늘 오전 윤석열 후보의 기자회견 메시지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의 당선 축하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한 일들 중에 저희가 계속 이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과제들은 그렇게 관리를 하고 또 새로운 변화를 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과감하게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장동 얘기는 뭐 오늘은 좀 안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모든 문제들은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가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제 투표 결과를 보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젠더 성별로 갈라치기 한 적이 없습니다. 네. 다만 이 남녀의 양성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집합적인 그 평등이니 대등이니 하는 문제보다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우리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불공정 사안들에 대해서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강력하게 보호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쭉 가져왔습니다. 남녀의 성별을 갈라치게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는 없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여성을 더욱 안전하고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늘 생각해 왔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의 기자회견을 듣고 왔는데요. 이 와중에 자,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님 조금 늦게 합류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오늘 몸값이 엄청나셔서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시는데 정말 국민이 키운 윤석열, 시사본부가 키운 이은영. 네,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대선 후보급. 대선 후보급. 슬로건. 그 정도 VVIP. 딱 선거 때는 중요한 분이네요. 자, 지금 듣고 오신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메시지. 당선인부터 이 정치권, 국민이 이야기하는 것, 협치, 통합, 화합 이렇게 이제 늘 또 강조가 되니까. 자, 근데 말로만 해서는 또 안 되잖아요. 다 말로만 했다. 네. 결국 뭐 이 내각 짠 거 보니까 코드 인사네 이런 이제 비판들이 많았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행보가 필요할까요?
저도 일단 뭐 맨날 우리가 그 선거 막바지에도 정치 교체, 뭐 공동 정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작 제1당이랑 제2당은 상대방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뭔가 정의당이나 안철수 후보한테나 이렇게 약간 소수 정당을 보면서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1당과 2당의 협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에서. 합치면 뭐 의석수 엄청난데. 그런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 정도의 표 격차밖에 안 난다면은 저희가 정치적인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정말 민주당에다가 총리 후보 정말 추천할 수 있는 권한 정도를 주는 것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희 지지층에서 굉장히 욕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얻은 정권인데 지금 정신 나갔냐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추천권을 국회에 주자는 건 이재명 후보가 또 얘기했던 건데. 네, 사실상 국회에 주자라고 하면 다수당이 민주당에 주자라는 것과 지금으로서는 지금 현재 사실 거의 상황으로 보면 동치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여튼 그렇다면 총리까지는 어렵고 또 안철수 후보도 있고 뭐 복잡한 문제가 있다면은 실제로 내각을 꾸릴 때 민주당 인사들을 영입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민주당에서 이제 인준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민주당에 대한 비토권을 좀 보장하는 그 정도 방안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있으면 천 변호사님이 민주당의 합당도 요구할 수 있어요. 대연정 뭐 이런 거. 우리가 정치적인 상상력을 합당합시다. 자 그래요. 자 그러면 저도 좀 더 좋겠네요. 지역에서 정치하기에. 협치, 통합, 화합을 위한 구체적인 행보 묻고 있었어요. 자, 이 소장님 좀 늦게 오셨지만 한 말씀 주시죠. 이제 윤석열 당선인께서 하셔야 될 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그 대선을 보면서 이번 대선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연구할 게 많은 대선이에요. 지난 대선과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특히 이제 그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대선이고 10년 주기설이 지금 깨진 아까 대선. 얘기해 주셨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직행한.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인터뷰에서도 시스템이라는 말을 하셨는데 이 대통령은 시스템뿐만 아니라 또 법칙. 제가 그 시스템이라는 법치라는 말인 것 같은데 그것으로만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법치 위에 정치를 가지고 하는 게 대통령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상상력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변화하는 20, 30대 어떤 그런 요구들을 잘 살피셔서 그 좀 새로운 어떤 그런 협치의 틀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사실 DJ 대통령도 그 당시 평화적 정권 교체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말 그런 게 필요하고 그리고 이미 조각을 하셨다면서요. 아 정말요? 내부에서. 뭐 어느 정도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있으시겠지만. 근데 그게 이제 그 득표율이 나왔을 때는 이미 이제 그 조각은 다 휴지 조각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해야 되는 거기 조각이 때문에. 휴지 조각이 되어. 그렇습니다. 랩이네요, 랩. 랩을 두 분이 막 같이 쓰고 계십니다. 새롭게 다시 접근하시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시자마자 지금 어디 입각합니까? 그랬더니 아주 오리발을 내미시더라고요. 그건 당선인의 뜻이고 나는 모른다. 그런 게 있어요. 연락이 막 오가잖아요. 자, 그럼 김수민 평론가님 어떤 행보? 네, 저 뭐 좀 크게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들 통합을 얘기하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통합이라는 게 한 덩어리로 뭉치는 게 통합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은 집안에 식구가 있는데 갈등이 있습니다. 야, 우리 갈등이 있으니까 벽을 다 허물자. 오늘 원룸 상태에서 살아보자 오늘부터. 이러면은 그게 갈등이 해소될까요? 단칸방이 되죠. 네, 그래서 각자에게 맞는 공간들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통합은 다른 말로 하면은 다양성이라는 얘기거든요. 협치가 잘 안 되는 이유도 1대1 구조가 되니까 암소 두 마리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좀 다원주의적인 정치 구조로 나아갈 필요가 있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 좀 급조하긴 했으나 이번 선거에서 냈던 다당제 정치개혁 방안 이것을 윤석열 후보가 자기 전에 읽으시면서 오늘 밤에 여기서 내가 취할 수 있는 부분 나도 동의하는 부분이 뭔지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TV 토론 중에 수줍게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중대 선거구제를 선호합니다. 맞아요. 매우 그럴듯한 성대모사인데요 지금?
좋아 빠르게 가. 아, 야, 거기 이제 대통령이 곧 되시니까 요거 좀 네. 계속 먹히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 윤석열 후보가 네네. 갖고 있는 그리고 종대선거구제는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의견이 좀 갈리실 텐데 예. 어쨌든 찬성하시는 정치인들도 있어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러면 선거제도나 권력 구조에서 양당이 맞춰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런 것들을 좀 윤 후보가 먼저 이렇게 짚어보면서 행보를 좀 기획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만 더 해주세요. 어떤 거요? 민지가 하자는데 좀 해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보세요. 아, 괜찮아요. 재밌어요. 짧게 덧붙이면은 이번에는 그 세 후보가 그러니까 네 명 후보 간의 공통 분모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정부 조직 개편안 같은 경우는 거의 좀 유사하게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연금 개혁도 합의했고. 그렇습니다. 연금 개혁 첫 토론에서. 합의했고, 예, 여러 가지 합의한 사안들이 많아서 충분히 협치할 수 있는 틀은 많이 있다. 아, 예. 중요한 말씀. 근데 아까 이 소장님 말씀이 딱 와서 박힌 게 법치주의를 모든 대통령이 강조하는데 사실 삼권 분립으로 따지면 법치는 사법부가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행정부의 수반이 대통령은 법치 위의 정치력. 그렇습니다. 정치.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언제나 법치 위의 정치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지금 이제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이 김수민 시사평론가,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재미있게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자, 이제 인수위 단계예요. 그러면 이제 취임하면 바로 아까 조각 얘기했지만 내각 인선인데 지금 안철수 인수위원장 혹은 국무총리, 장제원 비서실장 하마평에 오르내립니다. 이 소장님, 이거 네. 괜찮은 선택지입니까? 아니 이제 지금 근데 일단 괜찮은 선택지는 두 번째고요. 지금 네. 그 당의 대변인인 박정아 대변인이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박정아 대변인이. 네, 그래서 이거를 또 이렇게 내보내면 어떡하나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인선에 대한 거는 사실 저희는 이제 그 월권이에요. 그건 다 이제 당선인이 하시는 거여서. 당선인의 그 대신 이제 보이구나. 내부에서 공유가 돼서 나와야 된다.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그 흘러나갔다. 네. 대변인은 모르는데 어떻게 된 모르더라고요. 겁니까? 천 변호사님. 이게 아무래도 실제로 대변인한테까지 이게 잘 공유가 안 됩니다. 이게 사실 당선 직후에 인수위를 짜고. 대변인이 거의 복심 아닌가요? 아, 네. 공유가 안 사실 돼요? 정확히는 아마 박정아 단장은 대변인이 아니고 공보부단장인가 단장인가 뭐 그러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공보단장은 김은혜 의원이고 의원. 아마 공보부단장이셨는지. 수석 대변인은 이양수 수석 네, 대변인. 뭐 저도 정확한 그 직책은 잘 다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 지금 아주 측근이라고 물망에 그렇죠. 지금 나오는 분들인데. 네, 측근 맞으시죠. 네. 근데 이제 어쨌거나 저도 그게 세워나간 거는 별로 좋지는 않다고 보는데 네. 이게 오늘 그 윤석열 당선인께서도 기자회견에서 얘기하셨지만 아직 이게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그런데 같고. 안철수 이 대표는 아직 합당 과정도 남아 있고 그렇죠. 뭐 이제 논의를 해야겠죠. 근데 지금 1시 7분 속보가 윤석열 당선자 비서실장으로 장제원 지명. 이 속보예요. 네. 이 팩트 아닙니까? 장제원 비서실장 설은 뭐 꽤나 유력한 것 같고요. 유력한 것 같다. 네, 근데 내부에서 잘 모르시나 보다. 그런 거 네, 보고 근데 나왔는데. 뭐 이게 확정되는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네네네. 네. 누가 결정해서 누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글쎄요. 일단 뭐 결정해야 당연히 당선인께서 직접 네.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제 언론에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뭐 그거는 흘리시는 분이랑 언론만 알겠죠. 핵심 관계자입니까? 네, 뭐 그럴 수도 근데 있겠죠. 속보면 확정 아닌가요? 속보를 그렇죠. 떴기 때문에 그건 돌릴 수가 없는 그런데 건데. 이제 1시 7분 속보 네. 어쨌든 이제 당선인 비서실장은 네. 이제 장제원 의원으로 내정했다라는 이야기고 팩트 확인은 이제 한번 또 당과 저 당선자에게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또 12시 무렵에는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 이철희 정무수석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난을 전달했습니다. 취임 전까지 대통령과 당선인이 연락해야 할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 정무수석과 한라인처럼 연락하시면 된다. 자, 그랬더니 윤 당선자가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이 수석과 계속 통화하시면 되겠다. 이건 이거 확정이 된 거잖아요. 그 정도면 거의 오피셜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이게 요게 기사의 문장이니까 네. 이건 부인하기 참 어려워 보여요. 요 대목은 뭐 합당한 인사로 보십니까? 뭐 조금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죠. 장제원 의원이 물론 이번에 그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공도 많고 실제로 뭐 윤핵관이다 이런 뭐 얘기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후보와 소통도 굉장히 잘 되고 네네. 실제 일도 여러 가지 실무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선인 입장에서는 능력이나 소통 이런 면에서 장제원 의원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거는 이미 다 저희도 알고 있고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지금 아들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무리가 있었죠.
과연 우리 이제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준비하는 첫 스텝으로 네. 장제원 비서실장이 국민의 눈높이에 100% 맞느냐 하면은 또 조금 반대도 많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그 당선인께서 자신의 이제 초심을 얘기를 하셨거든요. 맞아요. 초심 얘기했죠. 참모 뒤에 숨지 않고 정부의 잘못은 솔직히 고백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는 국민적 시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굳이 아무리 일을 잘하더라도 그렇게 그리고 지난번에 윤핵관에서 이제 배제시켰다 했는데 계속 활동을 했잖아요. 윤핵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권 대리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때는 뭐 업그레이드 됐죠. 비공식적으로 활동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으니까. 근데 이제 분야 그래도 핵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핵심 관계자? 사실은 대통령 당선인 내지는 이제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쯤 되면 핵심 관계자는 없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측근 내지 핵심 관계자는 다 있는데 예전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윤핵관이라는 단어까지 만들어가지고 공격을 했던 이유는 그분들이 제대로 된 지휘 계통을 따르지 않고 후보와 직거래를 하면서 선거를 오히려 흐트러뜨린다 이런 점이었지 핵심 관계자가 있는 것 자체가 비판받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김수민 평론가께는 조금 이제 이 큰 그림 이거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것이 국민의당과의 신속한 합당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신속하고 순조롭게 합당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예상하십니까? 여기 가장 큰 관건은 대선 승패였던 것 같아요. 네네. 많이 궁금해들 하셨던 거는 질 경우에도 합당을 할까? 이거였을 텐데 이겼기 때문에 뭐 합당 가능성은 거의 100%에 가깝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순조로울까 했을 때는 어쨌든 합당을 하는 과정에서 소수파 쪽은 자기 몸집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많은 지분을 요구를 하게 돼 있고 다수파는 승리의 감격도 있는데 그 전리품들을 또 나눠줘야 될 새로운 식구에 대해서 경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아무래도 신경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6월에 지방선거가 다가와 있기 때문에 순탄치만은 않은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루어진다. 순탄치는 않다. 그때 가가지고 뭐 이 지분 협상이나 이게 안 맞아가지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망신이거든요. 망신이죠. 그래서 이제 이루어지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5월 10일경 새로운 신임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그로부터 약 한 달 후에 이제 지방선거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또 이게 여야가 바뀌면요. 야당이 민주당이 되면 심판론 또 나와요. 그렇습니다. 한 달 만에 심판론 나오면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도 초기에 심판론 나와서 너무 이른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 합당 관련해서 순조롭지 않을 거라고 이제 전망을 하셨는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공천권이거든요. 이미 단일화가 되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순조롭게 갈 수 있게 다 만들어 놓고 단일화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이제 약속의 문제로 남아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합당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한 질문 정도를 세 분이 소화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짧게 이거 중요해 보입니다. 국민의힘 이 승리자 말고요. 패자가 된 민주당. 자, 이게 유인태 전 사무총장과 이상민 의원 모두 당내 강경파 문제를 지적했다. 여기 오늘 오전 인터뷰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비대위설이 나오는데 민주당은 앞으로 어떤 내용을 겪고 어떤 과정을 겪고 어떻게 개혁을 해야 하나 김수민 평론가 좀 중요한 팁을 주시죠. 네. 저는 좀 우려되는 게 민주당이 아주 근소하게 졌기 때문에 근본적 반성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걱정이 좀 듭니다. 거의 이길 뻔했는데.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분명히 보여줘야 될 거다라고 보고요. 예를 들면 이제 민주당이 민심과 크게 멀어진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민주당 인사들과 관련된 어떤 재판 이런 거라면은 같은 진실, 사실을 놓고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특히 민심과의 괴리를 벌렸었거든요. 그런 대목이 흔히 그냥 추격해서 내로남불이라고 얘기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법적 판단에 대한 것들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이제 존중과 반성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내부에서 그 거대 정당의 몸집에 맞지 않게 내부에서의 논쟁 이런 것들이 치열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당내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다시 근본적으로 정비하지 않으면 사실 저는 이번 대선에서 따라잡는 걸 보면서 민주당이 다음 총선에서 선전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했는데 그러나 그 노력을 하지 않는 티가 난다면 또 한 번 더 크게 패배할 것이다. 민주당이 좀 뼈아프게 무서운 경고를 주셨습니다. 자, 이게 뭐 패배한 상대당의 얘기지만 천하람 변호사님 합리주의자니까 한 말씀 더 들어주세요. 저희도 예를 들면 이상민 의원 같은 분이 민주당의 당대표면 되게 무섭죠. 오히려. 그러니까 저희도 당이 망조를 이제 그 망하는 길로 갈 때는 항상 강경한 분들이
키를 잡았고 온건하고 상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하는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뭐 이준석 대표도 뭐 충분히 당연히 강경파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 키를 쥐었을 땐 상대적으로 당이 좀 더 중도 지향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파워 게임이 있을 텐데 오늘 오전에 제가 김어준 씨 방송을 갔다 왔는데 그래요. 김어준 씨는 너무 아깝게 졌고 이제부터 이재명의 정치는 시작이고 지금 현재 당 지도부가 뭐 책임질 일이 뭐가 있겠느냐 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지지층의 목소리가 클 거라서 저는 민주당의 쇄신은 솔직히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예상이 됩니다. 자, 이 소장님 아유 시간이 짧아요. 20초 해주세요. 어쨌든 그 후보께서 직접 이제 본인의 책임이다라고 얘기해서 책임론 문제를 일단 본인이 다 안고 가셨고 당 내에서도 저희부터 변하겠습니다라는 목소리가 나왔거든요. 0.73%의 그 격차지만 굉장히 뼈아플 거예요. 그렇죠. 다 바꾸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격차가 좁다. 이길 뻔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때문에 이 뼈아픈 일이 벌어지는 거다. 더 기초를 탄탄히 해야 되겠죠. 자,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님, 김수민 시사평론가,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최영일의 시사본부. 자, 개표가 끝난 당일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후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